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예, 오늘 연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총신대학교 김수환입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진행될 건데요. 물론 이제 시간별로 좀 모듈이 잘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AI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AI 코스웨어들이 어떻게 우리 교육에 들어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지금의 시대를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찰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내용으로 목차를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창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질문 나오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체크하면서 또 쌍방향으로 이렇게 좀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1950년대부터 시작된 개념인데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논문에 이렇게 씁니다. 인간처럼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기계들을 만들기 위한 그 앞전단에 역사적인 노력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담은 논문을 썼고요. 지금의 시대는 2020년대 와서는 이제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지금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 활동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인공지능이 잘하는 분야가 생겼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어떤 지적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의 모든 지적 활동을 다 커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상식이 없습니다. 예,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이 뭔지, 상식적인 수준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인공지능이 가장 각광을 받냐라고 했을 때는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이 최근에 잘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중간에 학습과 추론과 예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혹시 선생님들 분야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학습과 추론과 예측이 쓰이는 분야가 있습니까? 보통 20대 아이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요즘 대학생들은 딱 두 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학습과 추론과 예측이 잘하기 때문에 학습과 추론과 예측을 우리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AI 디지털 교과서나 AI 코스웨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 보통 20대 친구들은 주식이라고 딱 답을 하는데요. 예, 선생님들은 아마 교육에서 뭐 맞춤형, 개별화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또 한 가지를 잘하게 됐는데 바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이렇게 자연어 처리는 인간처럼 말과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최근에 이 자연어 처리까지 잘하게 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챗 GPT라는 친구죠. 인공지능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1950년대부터 쭉 발전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식들은 웹에 쌓여 있죠. 그래서 녹색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인류의 지성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1950년대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잘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J커브라고 불러요. J자처럼 생겼다는 거죠. J커브의 특징은 완만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시대까지 왔느냐? 저 가운데 만나는 교차점이 있겠죠. 저 교차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슬라이드 보시는 저 책 특이점이 온다라고 우리나라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싱귤러리티라고 합니다. 이 특이점이 2035년에서 45년 정도에 온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지금 우리가 2023년이니까
불과 10년 조금 넘어가면,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친구들이 뭔가 세상에 나가서 하려고 할 때 그때쯤 되면 저 싱귤러리티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싱귤러리티의 시대가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중간에 있는 책 혹시 보이십니까? 저 책은 누가 썼냐면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챗GPT에 관련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위쪽 상단에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저자가 2명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일부러 캡처를 작게 떠왔는데요. 첫 번째 저자는 김대식, 두 번째 저자는 챗GPT입니다. 저 책은 실제로 어떤 책이냐면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책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었던 커다란 뭐 빅퀘스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든가 뭐 죽음이란 무엇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김대식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한 양은 요만큼이고요. 밑에 이만큼은 챗 GPT가 쓴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엮어서 교수님은 질문하고 챗 GPT는 답변하고 또 이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걸 가지고 책을 엮어서 썼어요. 그래서 1저자가 김대식, 2저자가 챗 GPT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원래 책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사람이 쓰는 거죠. 아, 예. 뭐 댓글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사람이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쓴다고 한다면 저랑 같은 동료들이나 교수님들 구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모셔서 같이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물어보고 챗GPT가 답하는 걸 엮어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싱귤러리티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싱귤러리티 시대가 오면은 트랜스휴머니즘이 오는데요. 트랜스휴머니즘은 무언가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공지능보다 퍼포먼스가 결과물이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휴머니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변화하는데 트랜스하는데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퍼포먼스를 앞지르는 인공지능하고 뭔가 협업을 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은 2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나은 제도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더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는 같이 잘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인간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증강시킨다라는 것은 생각을 증강시켜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책을 쓰는 것을 인공지능과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체를 증강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아, 도서 사례처럼 1저자가 질문을 던지고 챗GPT가 응답을 저작한 서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은 저작권법 사계에 아직까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만이 저작한 거에 저작권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 책의 인쇄는 출판사와 김대식 교수님한테 들어가겠죠. 예. 그러나 지금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챗GPT나 그림을 그려주는 달리 뭐 2나 3 같은 애들,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생성 AI들은 지금 저작권 소송에 소소하게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와 탐색으로 배우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저희는 알파고 시대라고 해요. 근데 알파고 동생이 나왔어요. 알파고 제로라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알파고는 인간의 바둑의 기보를 60만 보 이상 몇 개월에 걸쳐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돌 사범이랑 겨룬 거거든요. 그렇게 겨뤘는데도 이세돌 사범이 5판 중에 1판 이겼죠. 예, 저는 이 강의할 때마다 역사책에 기록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역사책에 기록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5판 중에 1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창의성과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보고 읽으며 배우기입니다. 보고 읽으며 배우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보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로 학습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웹의 사전들, 백과사전이 올라가 있는데 위키피디아잖아요. 그 위키피디아를 다 학습했어요. 그리고 웹에 있는
전문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미 다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북들, 예를 들면 고문서들, 뭐 구텐베르크 활자본으로 찍었었던 고문서들이 남아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해가지고 구글에서 예전에 고문서들을 복원하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읽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톨스토이 작품 읽었다는 거예요. 윤동주 작품도 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시를 써서 챗GPT한테 넣고 윤동주풍으로 바꿔달라면 바꿔주는 거죠. 이게 보고 읽으며 배우기 시대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2027년부터 36년도쯤 가면 실행하며 책임지며 배우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결정을 할 때 인공지능이 없으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제 교육시키고 있는 그 학생들이 이제 직장에 갔는데 위쪽에 어떤 상사들이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요. 중요하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이게 아이들의 삶에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어떤 결정을 할 때 당연히 참조할 수 있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바로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아,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웹에 싱귤러리티 그러면 트랜스 휴먼이라고 딱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연구 웹사이트에서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기까지 발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뭐 AI 디지털 교과서, 뭐 AI 코스웨어 이런 얘기들을 쓰는 뭐 2차, 3차 시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들을 교육에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저렇게 발전할 건 알겠어. 그러면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뭔가를 학습하고 결과물을 내보내는 거지? 라고 할 때 IPO 체계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IPO 체계에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들어가면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IP 프로세스 아웃풋에서 IPO 체계라고 설명합니다. 자, 뭐가 들어가냐면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동영상이 들어가요. 근데 뭔가 처리를 하죠. 컴퓨터가 처리를 합니다.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동영상이 나와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오디오가 나옵니다.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동영상이 나와요. 아날로그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디지털은 됩니다. 왜? 디지털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를 뭘로 바꾸냐면 숫자로 바꿉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수치화한다고 하는데요. 수치화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동영상까지도 수치화합니다. 수치화한다는 소리는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원래 계산기입니다. 사전에 찾아보시면 전기, 전자식 계산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영화에 나사에서 근무하던 미분적분을 계산하던 직종군을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산하는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그 컴퓨터가 뭘 계산하냐면 데이터들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동영상을 내보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생성 AI가 하나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뭘 더하냐면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동영상을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텍스트를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주는 아이가 챗GPT고요. 텍스트를 집어넣는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같은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서 그러니까 말과 글을 넣는데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생성 AI가 런웨이 같은 그런 생성 AI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얼마 전에 지금 10월 달에 오픈된 챗GPT4의 유료 버전에 붙은 게 뭐냐면 보이스 기능과 그 다음에 그림 읽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그 논문의 리서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보고 읽고 답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고 읽고 말하는 기능은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챗GPT가 하게 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가르치는 교과가 정말 중요한가 이런 고민들이 되시죠.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좀 했었는데 한 10분 정도 했는데 교육대학원에서 제가 강의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신 교육대학원 그 선생님들하고 이런 얘기도 좀 나눴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들 초등학교에서는 여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초등학교에 보통 9개 교과라고 얘기하는데 국수사가 체험미실 뭐 영어까지 해서 9개 교과라고 하는데 그 9개 교과 중에 정말 미래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과는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이 질문을 누가 던지고 있냐면 챗GPT니까 선생님들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과는 정말 미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그 교과에서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고유성과 인간의 어떤 창의성 또는 인간의 문제 해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하지 않는 거요. 또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요. 또는 인공지능이 하지 말아야 될 거요.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게 지금의 시대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육부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슬라이드를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인공지능 교육을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Learning about AI예요. 즉 인공지능을 이해를 하고 알아야 우리가 써먹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왜? 이제 모든 아이들은 엑셀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두 번째, 인공지능 Learning with AI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뭔가 활용해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도 들어갈 것이고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구현되어 있는 AI 코스웨어들, AI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할 때에 인공지능 자체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구나.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의 교수학습을 돕는 그런 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두 가지 방향이고요. 인공지능이 최근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또는 뭐 교육의 어떤 내용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했냐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모든 교과에 가르치게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정보과 교육과정 개발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정보과에서 안을 내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확정을 해서 모든 교과에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포함시키세요 해서 내용 체계표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에 보시게 되면 각과 교육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여기 해당된다라는 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하실 수 있냐면 선생님들 교과에서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일부 배웠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34시간 정보를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68시간 모두 필수로 배워요. 그때 기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교육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교과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컴퓨팅 사고력을 배우면 이제 중학교 심화과정이나 뭐 동아리나 방과후나 또는 고등학교에 가시게 되면 여러 융합 과목들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는 각과 교육하고 이 컴퓨팅 파워와 결합된 그런 새로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AI 융합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어젠가요? 지금 교육부에서 새로운 어떤 입시안을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앞으로는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선택권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그런 교과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속 개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문제 해결력들을 기르는 교과들이 막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 교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연수들을 통해서 어떤 안들을 얻기도 하고 실질적인 사례 또는 뭐 교수학습 방법의 노하우들을 얻기도 하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아이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려줘라.
두 번째는 디지털 기기에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IPO 체계로요. 그럼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고 생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알려줘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바닥에 디지털 윤리가 있어야 되겠죠. 남의 거 그냥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내 거 쓸 때도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지, 다른 친구들하고 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윤리와 정보의 보호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행위에 모든 것들이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디지털 환경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니까 친구들하고 협업하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어떤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하는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시작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뒤쪽에 실제 수업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100% 완벽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말 과도기에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J커브에 저는 초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티핑 포인트를 그리고 엄청나게 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배수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거야 또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들이 생기시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준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1999년도에 첫 발령 받았는데요. 요 비슷한 흐름이 그때 인터넷 막 보급되고 컴퓨터실 하나씩 다 지어주고 할 때 2000년대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김 선생 나 인터넷 컴퓨터 배우기 힘들어서 은퇴해야겠어 뭐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20년 넘게 지나 보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그 예전에 인터넷 같은 그런 파워풀한 어떤 사회를 바꾸는 또는 교육을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딱 초입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시기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발전할 거구나. 디지털 리터시가 필요하네. 두 가지 방향성이 있네.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는 교사로서 어떤 영향을 기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시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과 지금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그것이 뭐 인공지능 교육으로 불리건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코딩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으로 불리건 결국 목표는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저는 박사 논문으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관련된 논문을 썼었는데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근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이렇게 시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정의가 변합니다. 19년도에 MIT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세요. 첫 번째,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멘탈 스킬이에요. 정신적인 능력인데 이게 정신적인 능력으로 끝나지 않고요. 프랙티스로 나타납니다. 프랙티스로 나타난다는 소리는 뭔가를 행위를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뭔가 잡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면 더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그걸 설계할 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이 일은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한 계산기에 맡기시죠. 그 다음에 예전에 레포트 손으로 썼잖아요. 저는 그 시대입니다. 대학 때 레포트 손으로 썼는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타이핑 다 하시잖아요.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죠. 굉장히 빠르고 자동화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디지털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복사해서 꺼내 쓸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송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수정, 복사, 전송, 공유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한 번 쓴 거 다시 지워야 되잖아요. 그림 그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다 폐기하고 다시 그려야 돼요. 디지털은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부분들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느냐,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학습과 추론과 예측과 자연어 처리도 컴퓨터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상이 그렇게 디지털로 뭔가 바꿀 수 있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게놈 지도가 그 사례죠. 201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상을 탔냐면
참이라는 화학 여러 유기물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그 소프트웨어로 화학상을 탔단 말이죠. 이제는 과학을 할 때도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인간 유전자 지도는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컴퓨터한테 시켰더니 10년 만에 답이 나와서 이제 유전자 지도가 드라마의 소재로 단골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어떤 단순한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하고 인공지능 번역기 이용하고 이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새로운 기술이 나면 또 배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2000년도에 인터넷과 ICT 교육을 할 때 딜레마였어요. 그때 인터넷을 잘 쓰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자고 해서 뭘 가르쳤냐면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인터넷 브라우저가 예전에 쓰던 것과 지금에 쓰던 게 같습니까? 달라졌죠. 지금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크롬 쓰시잖아요. 예전은 저희는 다 90% 이상 학교에서는 100% 익스플로러를 썼단 말이에요. 기술이 나오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초중고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나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기술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구 교육이 아닌 거죠. 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 교육이 아닙니다. 기술 교육이 아니에요. AI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반드시 뭐랑 목적이 연결돼야 되냐면 선생님들의 교수 학습의 목적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아날로그로 수업하는 게 좋다. 그냥 아날로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니까 이 부분이 내가 예전에 아날로그를 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네 라고 하면 그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교육의 목적은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저희는 일반 소비자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뎁스를 인공지능 활용자라고 부릅니다. 활용자는 자기가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에 얼만큼 쓸지를 결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자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어차피 아이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뭔지는 알아야 얘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 정도까지는 초중고에서 가르치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진로를 설정할 때 뭐 직업군을 선정하거나 대학을 갈 때 나는 이쪽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공부해보고 싶거나 이걸 활용해서 내 전공에 활용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맛이라도 보고 나가게 하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은요 절대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하나 개발한 프레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개념과 인공지능 원리를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물론 윤리는 모두 다 통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다 제가 일부러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두었어요. 인공지능 윤리는 모든 순간에 다 필요하니까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비로소 선생님의 교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사회나 과학을 가르칠 때에 사회나 과학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는 인구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과학에는 뭐 기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미술이나 음악에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직접 관찰해서 온도를 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컴퓨팅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수집하고요. 그러면 뭐 10번 수집할 게 100번, 1000번 수집합니다. 그러면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교과의 데이터들을 활용한 문제 해결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저희들이 꿈꾸는 인공지능 활용 문제 해결 교육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융합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가 유엔의 SDG죠.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는 인류가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글로벌하게 해결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육상 생태계라든지 해양 생태계라든지 뭐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융합 주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정말 파워풀한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만약에 교사를 위한 인공지능 소양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저 단계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공지능 about AI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with AI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제가 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about에 관련된 겁니까? with에 관련된 겁니까? 자, 쉬어가는 타임으로 자, about에 관련된 거 1, with에 관련된 거 2다.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설명이 about에 관련된 것일까? 인공지능 어떤 내용 교육에 관련된 것일까? 인공지능의 이해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것일까?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에 관련된 것일까? 예. 강연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걸 기대했어요. 예. 보통 유튜브에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폭풍 채팅이라고 저는 일컬는데, 예, 그렇죠. 예,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about AI고요. with AI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AI 코스웨어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이거를 보통 최근에 뭐라고 부르냐면 학술적으로 AI in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AI ED라고 부르고요. 저런 교육 환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컨텐츠를 선생님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러 디지털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들이 파견돼서 선생님들은 교육에만 딱 하실 수 있게 모든 걸 세팅해주고 이런 것들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그 다음에 학습자 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이력들이 남게 돼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진로, 지도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공문 처리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 행정의 과학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거죠. 예, 향후 제가 그냥 김 교수 내피셜로 한 5년에서 10년이면 아마 그런 교육의 여러 환경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러면 with AI에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서는 학습자들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 가능한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김 교수가 강의를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올린 거를 저 부산에 있는 친구가 갖다 쓰고 싶어요. 갖다 써도 돼. 오케이. 승인해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갖다 쓴 친구는 그걸 가지고 공부를 잘 했어요. 그러면 제공한 나는 누구냐? 나는 원소스를 제공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크레딧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 크레딧을 가지고 평소에 유료 강좌들, 듣고 싶었던 유료 강좌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말하자면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진정한 프로슈머가 되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이 되게 좋겠다라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이 붙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코스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떤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또 잘하는 부분들을 심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첫 번째 맞춤형, 두 번째 개별화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들을 담은 교과서가 AI 디지털 교과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AI 코스웨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웨어를 만들어 놨는데 AI 기반의 맞춤형을 할 수 있는 코스웨어는 거죠. 이게 어떤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면 아까 제가 기술이 반드시 선생님들의 교육의 목적에 맞는 그런 기술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교실에서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교실 한 곳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이렇게 앉혀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선생님은 한 명인데 1대1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교육은 언제 가장 잘 되냐면 도제식 교육 때 잘 됩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도제식 교육은 선생님 한 명 있고 문화생들 몇 명 있는 또는 1대1로 도제식 교육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에 오면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수십 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도로 지금 배웠는지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는지 이건도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요. 거기에 뭘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AI 기술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식 수준을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뭔가 코칭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어떤 아이들의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댓글들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학습 자체를 그렇게 설계할 수 있게 되고 AI를 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AI를 보조교사로 우리가 채용한다고 해도 절대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평가할 때에 반드시 선생님들의 의견이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것들을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나중에 댓글 올릴 때 그럼 그런 게 실제 구현되어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상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입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학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실제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느 부분들을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격려하거나 정서적으로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제가 MIT 테크니컬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사서 보니까 덴마크 교육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 덴마크 교육 사례에서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이제 팬데믹 시대 때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하면서 자기가 코로나 이렇게 검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자기의 기분을 이게 어플에다가 입력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이 딱 왔는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딱 읽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행복 지수를 딱 보고요. 행복 지수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동기를 좀 유발시키고 아이들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같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찬반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시도되고 있다. 글로벌 사례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AI를 활용해서 개별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죠. 개인별로 이렇게 코칭을 받고 어드바이스를 받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될 거냐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자기의 성취도라든지 그다음에 독서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트폴리오 활동했는데 또는 성취도 또는 자기가 아무튼 학습 활동했던 것들이 계속 아카이빙 되면서 어느 정도로 따라가고 있느냐, 또는 나는 뭘 잘하느냐, 어떤 강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점 파악하기 쉬워지겠죠.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를 뭐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고요. 특정 영역, 특정 교과 또는 특정 단원 또는 특정 평가 같은 것들도 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아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하실 수 있고, 전체 반의 그런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1대1로 면담을 하거나 선생님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걸 다 처리해야지만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었는데, 이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되면 계속 아카이빙이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면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강점과 약점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을 돕는 도구로 학습을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매체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실 겁니다. AI 코스웨어에서의 주요 서비스들은 학생들의 이력, 데이터 기반의 학습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지금 일부 개발되어 있는 그런 실제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생별로 최적의 학습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칸 아카데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습 맵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가 2024에 영어 수학 정보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영어 수학 정보는 위계들이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맵들을 잘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맵을 구성해서 다음 코스를 추천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사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반 아이들이 딱 진단을 했는데 이걸 잘 몰라. 그러면 바로바로 바꿔서 코스를 다시 재구성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과의 소통 또는 선생님과 학생과의 소통,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활발화되고 그런 것들도 분석이 되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 기반들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쉬워지고 편리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기술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을 돕는 도구로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내 교과에 또는 내 수업에 썼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인가, 진짜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AI가 들어올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AI 보조교사가 들어올 때에 수업 설계를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이들한테 피드백 줄 때 내가 20명, 30명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피드백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어떤 때 쓰게 할 것인가, 평가는 AI가 추천하는 대로 할 것인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AI 평가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학생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모니터링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한다고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게 되는 게 바로 선생님들이 AI 보조교사를 쓸 때 얼만큼 쓸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AI 코스웨어나 AI 디지털 교과서로 구현이 될 텐데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EBS나 아니면 국가에서 개발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업자들에서 개발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나 코스웨어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저랑 AI가 거기까지 발전할 거야, 디지털 리터시가 필요하구나 모든 아이들한테, 그러면 나는 교사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에 대한 부분들을 맛보기로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저는 컴퓨터 교육을 전공한 이유가 컴퓨터가 교육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컴퓨터가 교육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교육을 바꾸는 것은 세 그룹이 필요하대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교실에서 실천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선생님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만큼,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담당해 주셔야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AI로 가르쳐야 한다니 참 막막합니다. 예, 아날로그 교육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때 쓰시라고요. 그 필요한 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방법은 2교시, 3교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